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에 우리나라를 계속 사면서 주가가 2주 동안 아주 강하게 올라온 바 있습니다. 주로 저PBR주에 관심들이 쏠렸죠. 그런데 시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AI 관련주들 최근에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자고 일어나면 시총 순위가 계속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오픈 AI죠. 거기 CEO 샘 알트만이 단일 AI 프로젝트에 무려 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경 원 가까이 돈이 들 거다. 이렇게 펀딩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아주 주목을 끌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영국의 저명한 저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사가 났는데 관련해서 제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감론을박이 아주 벌어져가지고 재밌어서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거의 차트입니다. 이 엔비디아 그리고 과거 닷컴 버블 시대에 가장 총화로 여겨졌던 통신 네트워크 회사였죠. 시스코 회사의 주가를 같이 이렇게 좀 겹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빨갛게 올라가고 있고 아주 정점 부분에 다다르고 있죠. 시스코 그 뒤에 한번 쭉 밀려가지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된 거를 과연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를 건지 이게 아주 감론을박의 포인트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고평가고 버블이 심하다. 그리고 곧 경쟁이 심화될 거다. 경쟁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진이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옛날 얘기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아주 시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초과 이윤을 벌이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그다음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나중 얘기 모르겠고 오늘 당장에 주가 오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간밤에 엔비디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과거와 같이 반복될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다소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왔던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1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쇼핑 시즌이 끝나고 미국 전역에는 강추위가 좀 지속되게 되면서 소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소매 판매가 감소한 것 자체 놓고 보면 한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가 식어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신규 부분입니다. 21만 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권 증시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건 니케이 지수인데요. 어제 장중에 38,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종가는 소폭 좀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사에 살펴보셨다시피 34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날에 미국 증시가 CPI 쇼크 이후에 회복에 나서게 되면서 도쿄 증시 역시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8,000대선에 올라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1990년 1월 11일 이후 34년 1개월 만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서 역대 최고치까지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만 증시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기사 보시다시피 마지막에 Stock Index to Record High라고 쓰여 있는데요. TSMC의 호재 덕분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는 대만 증시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삼성과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SMC의 올해 1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7.9%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부분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과의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경기 당시였던 1989년 말에 있었던 역사적 고점까지 거의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만의 주요 주가 지수는 천장을 뚫어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요 증가세 둔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만 1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78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LNG 수요가 2040년까지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 LNG 거래 업체인 쉘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LNG와 관련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전망을 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40년 정도 됐을 때는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억 2,500만에서 6억 8,500만 메트릭 톤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좀 내놓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LNG 수요를 좀 크게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2023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올라섰고요. 향후 10년간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LNG를 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 호주 등 이런 서방 국가에서는 LNG 수요가 이미 2010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 역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라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 보실 텐데요. EU Commission cuts 2024 Eurozone growth forecast sees smaller inflation이란 기사인데요.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에 유럽 경제 전망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내놓았고요. 관련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석 달 만에 올해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EU 27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0.9% 그리고 유로존만 놓고 봤을 때는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 EU와 유로존 모두 그 수치보다 0.4%포인트씩 더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 1분기에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조금 좀 더딜 것이라면서 경기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했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올해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누그러지고 또 실질 임금 상승과 탄력적 노동시장 상황이 이 소비 반등을 좀 뒷받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안 요소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을 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중동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을 커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중동 이슈를 여기서 추가를 좀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이후에 갈등의 골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서 휴전 협상은 조금 더 멀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밤 사이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헤즈볼라가 공격 수위를 높였다면서 서로의 공격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작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애플 먼저 보실 텐데요. 전일장에서는 0.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1%가량 줄었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고요. 이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코인베이스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올렸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계속해서 최고가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긍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도 12% 정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된 종목이 있어서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함께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가이던스의 중앙값을 65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0.79%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현재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그리고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현재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데요.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이번에는 PCB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알티움을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기준으로 해서 알티움 종가에 33.6%의 프리미엄 가격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르네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반도체 개발 역량을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는 설계까지 함께 좀 해나가겠다라고 의도를 좀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한국, 그리고 대만 등이 지배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신해서 이번에는 내장형 반도체 시장을 노린다라는 개선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르네사스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올해 말에 인수 절차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는 2.5%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TS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TSMC가 겹호재를 맞은 모습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드렸던 부분 여기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월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애플의 수주 소식이 좀 함께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애플과 3나노미터 제품 외에 첨단 패키징 제품에서 대량 주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최근 모든 제품에 있어서 AI 어플리케이션 탑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최고 난도인 고가의 3D 첨단 패키징 주문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TSMC는 애플과 엔비디아, 인텔 등 이렇게 6대 고객사 수주 확대를 위해서 3나노 공정에 있어서 증설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말까지 증설이 좀 계획대로 완료가 되게 된다면 연간 웨이퍼 생산량이 기존 6만 장에서 10만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던 엔비디아가 어제는 살짝 쉬어갔습니다. 정규장에서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된 기업의 지분 인수, 지분 확보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SEC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사운드하운드, ARM 일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모두 다 AI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외신들은 이들 기업이 AI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수직 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은 오늘 급등하면서 마무리했다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공사비 급증에 예타 제외 사업도 멈춘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중소규모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었던 500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당초보다 20% 이상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사업은 재조사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에 국비로 꾸려진 이 클러스터 총 사업비는 463억 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한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부가 총 사업비의 23%에 달하는 105억 원을 더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당초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조사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회피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고요. 건설 공사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공사비 추이는 지속적으로 2019년도부터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총사업비 역시 변경을 보시면 기존 463억 원에서 요구하는 568억 원으로 500억을 훌쩍 넘은 모습인데요. 환경부는 무더기로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를 산출해야 하는데 건설 물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전략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중소규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0개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조성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클러스터별 맞춤형 인력 공급과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고요.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사업이 상당수 지연되면서 지역 인재 채용 등의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463억 원에서 100억 이상 껑충 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조사를 요청했는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타 면제 500억 미만이 줄줄이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ETF 뜨자 불붙은 투심, 메타 몸값도 위협.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맹렬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전통 금융사 시총의 약 2배 규모이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시총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 승인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레이어2 솔루션 등 비트코인 블록체인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라 당분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우세한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시총 추이 살펴보시면 2023년 작년 9월 15일 기준으로 5,170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과 급등을 반복한 채 결국 어제는 1조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약 1시간 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51,817달러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39,000선과 4만선을 지속적으로 오갔는데 이 5만선을 안착한 것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지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낸스 역시도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우리 국내 주식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ETF 승인으로 유입 가능한 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단순 유동성만 고려해도 과거의 전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반감기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가격의 상승 재료 역시 충분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사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5개월 만에 52,000불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7,100만 원 선을 넘었는데요. 반감기 등 값이 상승하기에 재료가 충분하다라는 판단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노는 압도할 것 삼성, TSMC와 초미세 회로 격돌. 삼성전자가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이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의 최첨단 칩을 생산하면서 이후 초대형 수주를 위한 가능성이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최첨단 칩 생산 사례와 공정 경험을 쌓으면서 이나노 시대에 진입한다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에 뒤처졌었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PFN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AI 업체로 꼽히고 있고요. 이 회사는 도요타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들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가치는 3조 원이 넘어섰고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자신들의 슈퍼컴퓨터에 탑재할 1세대 AI 칩 개발을 이미 시작한 바 있고요.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를 알린 2세대 AI 반도체는 TSMC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PFN은 그러나 차세대 칩 개발 과제에서는 TSMC가 아닌 파운드리 업계 2위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쌓아온 칩 생산 노하우와 풍부한 자본력 등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PFN의 이번 선택이 다른 거대 반도체 설계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PFN과의 협력으로 이나노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TSMC와 초미세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총괄하고 있는 경기현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5월 카이스트 강연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냉정하게 TSMC보다 4나노 기술력은 2년, 3나노는 1년 정도 뒤처졌다라면서도 2나노로 들어선다면 삼성전자가 앞설 수 있고 이 5년 내에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로드맵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고요. 우선 2024년 기준으로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과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모바일용 2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6년도에는 고성능 컴퓨팅에 2나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차량용 반도체 2나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크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업 가치 3조 원이 넘는 PFN의 낙점이 됐다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의 칩 생산 노하우를 인정받았고요. 이 업계에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행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 환도에 걸린 2나노에서 삼성은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부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톡의 AI 접목, 광고와 커머스 더 키운다. 마지막 소식, 카카오톡과 관련된 카카오 소식 전달드립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8조 원을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11% 감소해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사업인 광고와 커머스를 강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어제장에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보였었던 시장에 카카오는 유독 7.83% 넘게 상승하면서 빨간불로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른바 뉴 이니셔티브 사업을 본격화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카카오 실적 수율을 살펴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한 해 신규 사업 효율화와 기존 사업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강화한 결과가 4분기부터 명확히 나타났다라고 말했고요. 다만 카카오는 지난해 1조 4,971억 원의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 타파스 등 최근 인수한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이 영업권 가치에 못 미치면서 손상을 처리한 탓에 비용이 급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카카오는 올해 AI 기술을 사업 전반에 결합해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267억 4천만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배당 기준일은 오는 29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96만 6,496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라는 점도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연매출 전년 대비 14% 넘게 뛰었는데요. 영업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헬스와 브레일, 신사업 역시 활용도를 앞두고 있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역시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초전도체주 2주째 300% 폭등 미스터리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리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LK99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초전도체 연일 계속해서 테마를 주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러다가 말겠지 하다가 정말 시총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K99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LK99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전도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뭘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전기가 흐를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에 이제 저항이다라는 거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열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서 전기를 100%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을 이제 초전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내용은 뭐 지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뭐 190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했었던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극저온이라고 하는 영하 270도 가까운 그런 수준 근처에서 이제 저항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라 이게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기부상 열차나 아니면 핵융합,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이제 2차 전지까지 전기를 쓰는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사용처도 그만큼 확대가 된다라는 게 초전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년 이제 7월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LK9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극저온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온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전도체다라는 게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임이석이라는 그런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제 초전도체고요. 30도, 그러니까 상온 30도에서 이런 관련된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하 270도 가까운 그런 이제 극저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초전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LK99 같은 경우에 과연 초전도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회사 측 입장에서 이걸 개발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는 초전도체가 맞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이 이제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세계 각국의 이제 유명한 그 연구 기관들에서 과연 이게 초전도체인지 여부를 지금 확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 기관들이 지금 초전도체는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보다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이 좀 더 투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와 관련된 히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 국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국내 업체 중에서는 초전도체를 하는 회사는 상장돼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이번에 나왔던 LK99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는 퀄컴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런 이제 상장 이 퀀텀 에너지와의 연관 관계 아니면 초전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지금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퀀텀 에너지하고 가장 크게 연관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뭐 대장주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9.37%를 갖고 있는 L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이제 모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LS 벤처 캐피탈을 갖고 있고요. 이런 여기 LNS 벤처 캐피탈이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의 9.3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수혜에 그러니까 관련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신성 델타테크가 뭐 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인 신성 ST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는 와중에서 지금 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에도 일부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LNS 캐피탈 지분의 11.5%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보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보호회로인 이제 PCM, 그다음에 BMS를 활용한 그 중대형 배터리 팩도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물론 그 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런 테마를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 L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7.19% 보유하고 있는 유텍솔루션과 관련된 인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인지 컨트롤스가 이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서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대주주가 갖고 있는 가족 회사인 이제 유텍솔루션이 지금 관련돼서 LNS 캐피탈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회사, 가족 회사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지분이 어떻게 얽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CCS라는 회사입니다. 뭐 CCS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충북 지역에 종합 케이블 방송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전직 임원이었던 이제 권영환 씨, 그다음에 김지훈 씨가 사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작년 11월에 대주주 변경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임시 주총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내 이사로 참여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사업 목적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초전도체 개발을 퀀텀 에너지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CCS가 작년 11월 달에 대주주가 변경이 될 때 이게 이제 방송회사다 보니까 방송법에 의해서 주주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받지 않고 주주가 변경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과기처로부터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권영환 씨와 관련된 그런 이제 펀드에서 지금 제3자 배정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제3자 배정을 주주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환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주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방송법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아마 대주주로 뭐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CCS가 이런 그 초전도체 관련된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일단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 22일 날 신주 납입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 날 신주를 납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에 주가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초전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존의 초전도 업체들은 다 극저온에서의 초전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원 초전도체와는 전혀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원 초전도체가 만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주로 같이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덕성이라는 회사인데요. 덕성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합성 피형 및 합성 수지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극초온에서 운영되고 있는 MRI용 초전도 마그네틱 연구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각이 됐는데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은 연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로 자주 묶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 들어는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묶이면서 움직였었던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암이라는 회사입니다. 선암 같은 경우는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기술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고온 초전도 이제 선제 기술이다 그러면 이게 상온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영하 200도에서의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선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저온에서 그러니까 영하 270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여서 고온 초전도체지 상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공시를 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공시 이후에 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매각을 할 만큼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KAT에서 초전도형 이제 선제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됐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관계된 있는 건 아니지만 핵융합 발전과 관련돼서 이런 상온 초전도체가 상당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융합이 좀 더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모두 작년 7월 이후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POSOS 이 결과가 내달 4일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따른 투자자 전략을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말이 어렵죠. POSOS. 너무 어려워. 이게 뭘까요? 네, 이게 화학식의 이제 앞글자를 이제 따와서 딴 거더라도요. 네. 따와서 이제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든 이제 LK99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황이라는 이제 황 연소를 추가적으로 첨발을 해서 새로 만든 그런 이제 초전도체 물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그 미국 물리학회의 이제 정례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그 학회에서 초전도 관련돼서 이제 두 개의 이제 논문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초전도 관련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휴스턴 대학교에서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나가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김현탕 미 윌리엄 앤 메리대 교수가 이번에 나온 이제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인 POSOS라는 그런 물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3월 4일 날 밤 11시 12분에서 24분 동안까지 이제 발표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뭐 관련된 학회에 직접 뭐 로그인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존 거와는 그러니까 황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존 거와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LK99가 초전 조체가 아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학회에서는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발표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동영상도 2개를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 뭐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마 진폭이 좀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공개된 이후에 이게 최종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락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를 오래 갖고 계신다라기보다는 트레이닝 관점에서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2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오테크닉스 몇 번 말씀드렸죠. 펀더멘탈로 키움증권 이렇게 2종목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차트 바로 보시죠. 제가 노란 박스를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만은 빨간 줄입니다. 이오테크닉스. AI 테크주 랠리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최근에 뭐 AI 테크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한미 반도체, HPSP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올랐죠. 이오 테크닉스 은근하게 뒤따라가면서 올라가는 주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AI 테크주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목표 주가를 조금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좀 상당히 고점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 분위기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저 장비에서 국산화에서는 이 회사가 거의 뭐 독보적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장비 얘기를 계속하죠. 완제트 나노 2하급에서는 뭐 어닐링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전에 뭐 한 50%대 하다가 작년에 한 60% 초반 하다가 금년에는 70%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Z, 1A, 1B 가면서 점점 이게 그 첨단 공정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어닐링이 꼭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줄 중요하죠. 최근에 AI 관련된 테크주 얘기할 때 HBM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캐파 증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이 스텔스 다이싱이나 그루빙이나 이런 쪽이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일본 장비 업체 디스코를 갖다가 계속 독점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원화를 할 수 있다. 그 수혜 회사는 바로 이 이오테크닉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들어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이루면서 영업이익률도 19%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24년의 성장 모멘텀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죠. 스텔스 다이싱. 이 다이싱이라는 게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단화가 되면서 좀 잘라야 되는데 8단짜리를 12단이나 16단 이렇게 자를 때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콜 테스트를 이제 상반기에 마치면서 상반기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화되는데 어쨌든 이런 성장 모멘텀이 계속 있을 수 있다,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보면은 한번 20만 원 그때 넘어갔었죠. 그래서 쭉 밀렸다가 차익 실현이 이끈 다음에 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기관도 좋아라 하고 많이 샀는데 최근에 손 바뀐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HPSP 이런 회사들은 개인들이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손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공매장골 1.9%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닥 평균이 0.4%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4배, 5배 정도 되는 수치죠.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슬슬 판다. 근데 공매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거는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상단에 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 리레이팅이 상당히 진행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닷컴 버블 인터넷 도입 시기에 시스코 통신 네트워크 장비주 주가 올랐다가 한번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시총이 매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런데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단에 와 있으나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좀 분위기 좋을 때만 좀 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유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HPSP도 그렇고 이미 엔비디아 제가 지난번에 포워드 PER 말씀드렸죠. 36배라고요. 근데 HPSP 한번 보시죠. 47배. 그러니까 한 30% 정도 높죠. 한미 반도체 54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더 높은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정도 지금 되는 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요. 엔비디아도 좀 높다 생각하는데 이오테크닉스도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좋을 때는 더 같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PBR로 좀 체크를 더블 체크를 하셔도 3.66배 그러면 뭐 높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만 타셔라. 목표가는 한번 이렇게 쭉 올라왔었죠. 작년 3분기에 많이 올라왔다가 그 옆으로는 이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괴리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목표가 마이너스 1%입니까? 이미 목표가를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HPSP도 마이너스 14%, 목표가를 지금 14% 초과해서 위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보십시오. 센티멘탈 오늘 이오테크닉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입니다. 최근에 밸류업 시스템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기대가 많았죠. 그래서 이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계속 읽는 재미없다가 금년에 한 이제 2주 반, 3주 됐죠? 3주 동안에 금융주가 아주 막 난리입니다, 난리.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제가 처음에 올라올 때 하나금융주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KB금융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키움증권 말씀드립니다. 후발 가치주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금융 그리고 KB금융보다 키움증권은 밸류에이션이 거기보다는 대비해서 약간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발 가치 유작을 했는데 여기도 온기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다. 시장 거래대금이 좀 최근에 좀 늘어났잖아요. 시장이 조금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막 치고받고도 많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이 회사는 뭐 시장에서 그 브로커리지에서는 벌써 시장 점유율이 21% 정도 되는 아주 상당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키움증권은 계속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편한 선택지다 이런 얘기예요. 증권주 좋아할 때는 뭐 온라인 잘 돼 있고 뭐 거래대금 많고 개인들 그 비중이 많은 키움을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더하기 모범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30% 플러스 주주환원 목표를 하고 있다. 주주환원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좀 좋게 보는 얘기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업종 최선호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아주 전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 뭐 일회성으로 뭐 한 5천억 정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게 일회성 비용이 났습니다만은 이걸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7,500억 정도는 나는 경상적인 이익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회사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안 사나요. 근데 어쨌든 기관이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가는 저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증권주도 그렇고
또 은행주도 그렇고 PF 관련 리스크가 약간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좀 보자고요. 자, 포워드 PBR 보겠습니다. 0.5리. 아까 말씀드린 하나나 KB금융지도 조금 높죠. 그거 좀 유의하시고요. 목표가 최근에 마찬가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17%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이오 테크닉스, 펀더멘탈러, 키움증권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소매 판매 둔화에도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초전도체 집중 분석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이오 테크닉스, 펀더멘탈은 키움증권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